야, 이런 이연병을 엿폈네요. 철로 된 구두 끝이 제 배를 후려찼습니다. 배가 찢어지고 살을 파고드는 충격에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에서 피맛이 느껴졌지만 슬프면서도 알 수 없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들어왔습니다. 괴로움에 일그러진 얼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 평생 저를 무릎 꿇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잃은 남편,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은 한 여인, 진실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숨겨진 모든 상처와 아픔이 밝혀집니다. 어떤 선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그날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모스 꽃잎이 피로 물든 듯 빨갛게 물들어 있던 가을날, 추석을 이틀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5시를 알리는 순간 부엌에서는 이미 칼날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고의 시간, 그리고 그날 산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반격이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한정희의 손가락은 이미 붓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최영딸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 터진 피부 사이로 세제가 파고들어 따가웠지만 소리내어 아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영딸의 거친 콧꼬리 소리가 흘러나왔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국이 끓어오르며 내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김이 정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뜨거운 김이 눈을 시리게 했지만 그것은 눈물을 감추기에 좋은 변명이었습니다. 어젯밤 또다시 영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던 자국이 거울에 비친 얼굴 한쪽에 푸르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득 며느리 윤미라의 목소리에 정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5시가 채 되지 않은 이 시간에 미라가 부엌에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라의 눈에는 전날 밤의 일을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남은 멍자국을 본 미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숨겼습니다. 아이고, 더 자지.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정희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미라의 존재가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본다는 것. 그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미라가 칼을 들자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것을 들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츠러드는 습관. 그것은 오랜 세월 폭력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사람만이 갖게 되는 본능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불이 켜지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새벽 뉴스 소리. 이제 슬슬 남편 최영딸이 일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에 정희의 척추를 따라 한 줄기 냉기가 흘렀습니다. 등이 저절로 굽어졌고 목소리는 작아졌으며 손놀림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범은 아직 안 일어났냐? 거실에서 영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정희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찬물이 앞치마에 쏟아졌습니다. 허겁지겁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한가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밤늦게 들어온 것을 남편에게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늦게 들어오는 아들 때문에 벌어지는 부부싸움. 그럴 때마다 영딸은 정희를 탓했습니다.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다며 때로는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계가 6시를 알릴 때쯤 부엌 창문으로 비친 햇살이 정희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 한켠에 심어둔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심었던 꽃, 이제는 그녀처럼 이 집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 그 꽃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9시 산으로 향하는 길. 정희와 미라는 제사상을 나누어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영딸이 느릿느릿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발밑에 돌멩이들이 날카롭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제사상을 들고 오르는 정희의 등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올라가지 못해. 뒤에서 영딸의 짜증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짐이 너무 무거워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돌이 굴러가면서 정희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가 비틀거렸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제사상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희의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만이 쿵쿵 울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영딸의 발걸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편네가 그것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냐? 영딸의 고함 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영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영딸은 쏟아진 음식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 짓이야.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조상님들께 제대로 된 성묘 한 번 못했어. 그 순간 영딸의 발끝이 정희의 배를 세게 찼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등이 돌부리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코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피였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놀라 달려왔지만 영딸의 손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상관 말고 내일이나 해. 미라의 눈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번갈아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대들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이 정희의 어깨를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미라의 눈 속에 숨겨진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정희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7년. 그녀가 이 남자에게 복종하고 참고 견뎌온 시간.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피 묻은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정희는 처음으로 영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영딸이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본 적 없는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고요. 이 작은 중얼거림은 미라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여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씨앗이 바로 그 순간 가을 산길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한정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영딸의 발길질로 생긴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 멍이 시퍼렇게 번져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낯선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눈빛이었습니다. 47년간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여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똑똑 그 리듬이 정희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론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영딸이 계단을 올라가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방문을 쾅 닫는 소리에 집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랫목에서 울려 퍼지는 영달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타기 시작할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여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산에서 느꼈던 그 굴욕과 고통의 기억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재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영달의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전등을 켜지 않고 달빛에 의지한 채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낡은 영수증들과 연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첫 번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금액은 영달이 평생 부동산 중개업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더 큰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금자 명이었습니다. 대웅건설, 한백개발, 그리고 그 외 낯선 회사들의 이름.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줄도산, 건설업체 비리 의혹.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IMF 시절 이 지역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기에 영달은 갑자기 큰 돈을 들고 와 새 양복을 맞추고 심지어 아들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한 번에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지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주먹뿐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가던 정희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윤성건설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라가 처음 이 집에 시집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윤성건설이었다고.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달이 깨어난 걸까? 그녀는 서둘러 서류들을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렸고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희가 들고 있는 서류들로 향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단 세 마디. 그러나 그 말에 정희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미라는 정희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친정을 망하게 했어요. 아버지는 자살하셨어요. 정희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며느리의 가족을.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시집왔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하지만 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오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달은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없네. 평소라면 그 말에 움츠러들었을 정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영달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여보, 내일 며칠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혼자 저녁 차려 먹어. 출근 준비를 하며 영달이 무심코 던진 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을 텐데 오늘따라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란 생각에 품에 숨겨둔 서류의 존재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차소리가 멀어지자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모든 것을 덮어두고 살아가는 길, 아니면 40년간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길. 계단 소리에 고개를 들자 미라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자. 도마 위에 놓인 칼이 아침 햇살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의 정희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무엇에도 굴하지 않을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달이 돌아왔을 때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아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최영달이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한정희는 다락방 구석에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47회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붉은색 표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98년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던 그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남편 영달이 갑자기 큰 돈을 들고 온 날, 평소와 다르게 들뜬 표정으로 새 양복을 맞추자고 했던 날. 그때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정희는 흠칫 놀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직 정오가 되지 않은 시간, 남편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 보니 미라가 우산을 털고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두드리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바로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돈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라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저희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이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아버지는 자살하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며느리의 가족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미라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미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7회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지를 만난 기쁨,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라가 궁금한 눈빛으로 따라왔습니다. 정희가 낡은 가죽 가방에서 꺼낸 것은 어제 남편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과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여인의 눈빛이 만났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밀 동맹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부엌에서 한 시대의 상처와 분노를 공유한 두 여인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영달 씨가 갑자기 큰 돈을 들고 왔어. 그때 아마 미라 아버님의 말을 잊지 못하는 정희에게 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와서 겪은 일들, 참아온 세월들, 그리고 최근에 느끼기 시작한 변화에 대해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그들이 느낀 억압과 상처는 같았습니다. 정희는 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미라의 아버지가 회사를 잃고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 어머니가 병상에 누운 이야기. 나는 왜 그동안 몰랐을까?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남편이 저질러온 일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미라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밤새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의 법률 지식과 정희의 오랜 관찰력이 만나 완벽한 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은 추석 전날 영딸이 평소처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늦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47회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영딸은 무뚝뚝하게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호, 정희와 미라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미라는 친구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보관해온 일기장과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머리를 빗어넘기고 오래된 서랍에서 꺼낸 붉은색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영달과 결혼한 이후 처음 바르는 화장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영달이 없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집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을 때 정희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밤 미라가 알려준 번호를 조심스레 돌렸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희의 눈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현금 다발과 함께 수십 개의 통장과 토지 문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미라의 아버지가 쓴 유서였습니다.
영달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내용과 함께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 옆에는 영달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윤성건설 건 완전히 해결. 추적 불가능.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그녀는 증거물을 모두 모아 미라에게 가져갔습니다. 미라는 유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추석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40년의 침묵이 마침내 깨어질 것입니다. 증거를 모두 모은 다음 날 아침, 한정희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 5시 대신 6시에 눈을 뜨니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고요했습니다. 부엌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오랜 세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했던 하루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낯선 감각이 몸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꽃이 아침 이슬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20살 새색시 시절 이 집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처음 심었던 국화 한 그루. 그 꽃은 이제 마당 가득 번져 해마다 가을이면 노란 빛을 피워냈습니다. 그때의 자신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아름답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랫목에서 가져온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20살의 자신과 턱시도 차림의 영달. 그때만 해도 영달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도 다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영달이 변한 것은 11번째 페이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찍은 사진. 정희의 손이 그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배가 불러오던 시절, 그리고 유산했던 그날. 영달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병원비를 핑계로 그녀를 나무라던 날들. 어린 민수를 키우며 다시 임신했지만 결국 스트레스로 아이를 잃었던 기억. 앨범을 덮으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 희망,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까지.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제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홍색 앞치마를 두른 미라가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셨잖아요.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47회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미라가 내민 따뜻한 숭늉을 받아들며 정희는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이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볼게요. 식탁 위에는 어젯밤 그들이 정리한 증거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결심이 아침 햇살 속에서도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러렴. 나도 오늘 할 일이 있어. 정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영달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 미라는 법적인 절차를, 정희는 사회적 폭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미라가 집을 나선 후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47년의 침묵이 깨어질 것입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 20주년에 큰맘 먹고 사입었던 옷. 그 후로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코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의 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자세가,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팔각정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는 노인들,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자, 신호등 불빛에 반짝이는 가을비의 흔적. 이 모든 일상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사회부 기자에게 소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증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편 최영달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비리 증거입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망하게 하고 불법 자금을 횡령한 내용이에요.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둘 검토하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통장 내역, 비밀계약서, 윤미라 아버지의 유서,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손가락으로 목에 남은 희미한 멍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이 기사가 나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오래간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버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영달과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정희는 미라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잘 끝났어요. 늦게 들어올게요. 조용한 집안에서 정희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차분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10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영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시의원이 연락해 왔어. 누가 우리 계약건에 대해 캐고 다닌다는데 내가 뭐 하는 거 있냐? 정희는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금고가 열렸어. 서류가 없어. 정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영달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올려둔 신문사 기자의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영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시선 앞에서 평생의 포식자였던 그의 기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분노는 공포로, 호통은 절규로 바뀌어 갔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영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정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에게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가 한순간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대기실, 정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심근경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 발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의 절반만이라도 느껴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오래된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내 인생을 되찾았다.
창밖으로 추석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정희는 신문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일면 신문 머리 기사에는 최영달의 비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 유력 인사의 20년 비리 추적, 건설업체 뇌물수수와 자금, 세탁 의혹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누워있는 방. 그 문을 열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병상에 누워있는 영달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늘 위압적이던 그 모습은 온데간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달의 눈이 신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둘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영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희는 천천히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게 된 건 최근이지만 의심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당신이 갑자기 큰 돈을 들고 오던 날 한밤중에 몰래 전화하던 모습, 매번 출처를 묻는 내게 화내던 모든 순간 영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넘게 그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며시 피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시아버지를 잠시 바라본 후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법적 처리를 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 아버지의 유서예요. 아버지가 회사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영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정희와 미라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분노와 원망이 이 순간 풀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달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눈빛, 집안의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의 달라진 모습,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정희가 준비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리에 관한 모든 증거를 담은 서류철도. 영달은 말없이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겁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벌써 추석이 지나고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라도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달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컸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사회에서 그의 명성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그를 법적으로 끝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원하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희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7회의 세월이 담긴 집. 이곳에서 그녀는 웃고 울고 참고 견뎌왔습니다. 한때는 사랑도 있었고
꿈도 있었던 곳.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작은 고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마을 어귀의 낡은 담장 위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네 철물점, 오래된 다방, 아들 민수가 다니던 초등학교,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희의 눈에는 새롭게 보였습니다. 버스에 오른 두 사람은 조용히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가을빛으로 물든 들녘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마을을 벗어날 때 라디오에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라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정희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편안해. 정희의 손에는 아들 민수에게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어서 모든 일이 터진 후에야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도 이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정희는 창밖의 풍경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버스 안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실루엣.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정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도 작은 카페에서 일할 수도 있고 평생 미뤄왔던 뜨개질 교실에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꾸려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속 깊이 잠자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석양을 향해 달려갔고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7회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시절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난 세월,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기억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희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 순간, 어쩌면 누군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